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멋진 부모님의 사랑 아래 행복하게 자란 딸이에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셨고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신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고 저를 한 번도 다그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순수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고 정말 시간을 낭비한 적 없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생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더 진정성 있게 삶을 대한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자란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란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작은 삼촌이 일을 내신 겁니다. 40살까지 무직의 백수였고 근근히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는 삼촌께서 큰 소송 일에 말리신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걸 퍼주는 삼촌께서는 아무 의심 없이 한 건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어떤 사람의 제안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고 삼촌은 억울하게 고소를 받게 된 거죠. 검사 출신인 아빠는 그런 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중지한 채 거의 1년간 삼촌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삼촌 앞으로 되어 있던 빚들도 일단 아빠 돈으로 갚고 급한 불을 껐어요. 하지만 재판이라는 게 며칠 몇 달 만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급해 하셨죠. 삼촌이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구치소 안에서 하루를 버티는 걸 힘들어해서 약을 먹으며 겨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언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징역형이 떨어지자 아빠는 바로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 그렇게 삼촌은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 없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재판에서 삼촌의 무죄가 밝혀졌고 명의 관련한 처벌만 받게 되었어요. 삼촌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저희 집은 이미 많이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몇 년간 수입이 없다시피 살았고 아빠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건강 쪽에 큰 이상이 생겼어요. 복부에서 큰 종기 수백 개가 발견되었거든요. 레이저로 지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복부를 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되어 아버지는 모든 일을 접은 겁니다. 검사로 활동하실 때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셔서 한번 쓰러지셨고 그 후에 변호사로 전향하신 거거든요. 변호사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삼촌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죠. 수술을 다 끝내고 항암 치료까지 끝낸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그전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분 2초가 아까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침대에 눕기 전까지 지쳐 쓰러져 일을 하셨지만 삼촌의 사건 발생과 아빠의 암 치유 후 가치관이 바뀐 거였지요.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짝 어깨에 짐을 내려두고 자연과 함께 지내자고요. 그런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부른 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연아, 아빠 삼촌이랑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고 한다. 수연이 이제 대학 가고 다 컸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도 괜찮지?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살고 방학 기간에는 내려와 있으면 되고 수연이도 알다시피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삼촌도 이제는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서 삶을 안정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엄마도 예전부터 기농기농거리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기에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인 것 같다. 라며 기농을 선포하신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신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틈도 없이 농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나는 자취하면 되고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저를 빼고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 터를 잡았어요. 외할머니가 사셨던 빈집을 허물고 그 위에 집을 올리고 앞에 있던 텃밭과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시작한 거죠. 농업 조합원이 되고 아버지는 완전히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더럽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일들을 다루며 누군가를 변호하고 또 누군가를 감옥에 넣어야 하는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내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흐르는 겨울 소리에 귀를 막히고 노랗게 익은 벼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작물을 돌보는 일은 나의 마음을 충만하다 못해 날아가게 만든다며 제게 시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셨고요. 엄마는 워낙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셔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영어를 알려주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저도 참 좋았죠. 그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법적으로 자문할 게 있으면 아빠를 바로 찾아갔으니 기농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삼촌도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달고 살고 기농을 해도 자꾸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빠의 도움 덕에 다행히 귀농 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며 유학 교육과인 제 전공을 살려 미래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유치원에 실습도 가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에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강남역에서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제게 갑자기 번호를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강남역에는 그냥 권력 있고 여자 쉽게 보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이놈도 그중 한 무리겠구나 생각해서 번호를 안 줬죠. 그렇게 무한한 상황을 피하고 그 사건이 생긴 다음 주쯤 봉사활동을 갔는데 제 번호를 물어본 그 남자가 있는 겁니다. 보육원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애들 귀저귀를 벅벅 빨고 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강남역에서 본 그 남자가 맞나 싶었고 놀랐죠.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봤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마주치기가 창피해서 몸을 돌려서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등을 톡톡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강남역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갑자기 앞뒤도 없이 번호 물어봐서 많이 당황했죠. 나도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네요. 진짜 신기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여기 정기봉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봉사한 지 몇 년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무안하게 거절했죠. 이런 곳에서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네요. 저는 단순히 번호만 따는 그냥 날티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정성 있고 좋은 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날 죄송합니다. 친하게 지내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아마 앞으로 쭉 여기서 봉사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지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후에 들은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같이 일했던 봉사자분께서 슬쩍 말해 주시더라고요.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주 땡 잡았네. 저 남자 청담동에 건물이 몇 개가 있고 또 장난이 아닌 어마어마한 재단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재단 이름으로 여기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 쉼터도 만들었고 사람도 좋아. 수연이가 참 착하고 이쁘고 참하니까 저런 잘난 남자도 만나는구만. 대충 잘 산다는 것은 눈치챘는데 첨담동에 건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티내지 않고 사는 남자친구가 신기하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를 더 알고 싶고 시간이 지나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 임용 시험에 붙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죠. 저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도 소개할 겸 결혼 허락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아빠한테 데려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저와 남자친구는 가져온 홍삼 보따리를 엄마에게 건넨 뒤 인사를 드렸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본 엄마 삼촌은 어디서 이런 야무진 아이를 데려왔냐고 하면서 제 엉덩이를 팡팡 쳤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 생각하고 있다. 엄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일단 몇 번 여기 와서 남자친구 얼굴 도장 찍어놓고 다음 달에 아빠한테 말하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좀 아빠한테 말해줘. 삼촌한테도 말해서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놓으라고.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는 알겠다고 건실하게 생기고 예의 바른 것 같아서 엄마는 바로 사윗감으로 합격이라고 말한 뒤 저를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본 뒤 시큰둥하게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서 할 일을 하셨어요.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하우스 안에서 각종 작물들을 따와 남자친구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마당에 세팅해 주셨었죠. 그리고 아빠는 우리 딸과 연애하는 아이인가? 딸이 한 번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오늘딸 남자친구 얼굴을 처음 보네. 이왕 사귀는 거 서로 잘 이쁘게 사귀고 존중해주게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저희 접시에 올려주셨죠. 그렇게 나름 달랄한 시간을 보내고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 아빠가 저를 몰래 부르는 겁니다. 딸, 아빠는 딸이 누구랑 사귀는지 신경은 안 쓴다만 저 남자는 사윗감으로 안 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빠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서 남들이 못 느끼는 그런 촉이 있거든. 그런데 저놈은 영 아니야. 그동안 사건 다루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치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과 느낌이 너무 비슷해. 얼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우리 딸 결혼까지는 아빠가 참견하고 싶다. 아빠의 이기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봐. 라고 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죠. 아니, 내 남자친구가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반항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만약 내가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으면 아빠 마음 어떻겠어? 마찬가지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연애만 하라고?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랑 같은 거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선택한 남잔데 그런 남자가 아빠한테 무시받는 상황은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라고 말을 했고 저도 아빠도 조금은 어색함 속에 그렇게 신경전을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저는 아빠에게 그렇게 말한 게 내내 후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남자랑 꼭 결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접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 몰래 따로 고향에 내려가서 몇 번 아빠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무진장 화를 내며 무작정 그냥 안 된다고 하면서 그놈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결혼 관련 문제로 아빠랑 정말 크게 싸우고 엄마가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던 중 우울증까지 걸려 그동안 좋아했던 유치원 선생님 일도 휴직하고 거의 몇 달 동안 집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클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알아누우니 아빠도 한풀 잡았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해서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동안 아빠가 무작정 반대하고 고집만 피워서 미안하다. 우리 딸 하고 싶은 결혼하고 아빠가 최대한 지원해주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싹 나은 듯 했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 거역한 적 없이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하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하고 행복해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남자친구와 내려가 아빠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의 존재를 너무나 환영했어요. 사실 아빠가 결혼 조건으로 내세운 건 자기 예전의 검사 직업을 알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빠는 검사 시절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직업을 말하면 상대 쪽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법조계 일하시다가 귀농하셔서 농사한다고만 아빠의 직업을 설명드렸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발과 집안답게 한 끼당 10만 원이 넘는 한식 코스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세상에 한식이라고는 그냥 집에서 양푼 냄비에 밥 넣고 참기름 넣은 다음 총각 영울무김치 넣어서 비벼 먹는 게 끝이었는데 이런 고급 식당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삼촌까지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을 뗄 수 없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선글라스를 낀 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허벅지를 툭 친 뒤 제발 표정을 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갸우뚱하며 뭔가를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곤란했어요. 하지만 아빠 삼촌이 자꾸 분위기를 띄우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 칭찬을 해서 상견례는 무사히 진행되는 듯 했어요. 잠깐 예비 시아버지께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신 뒤 자리를 비우셨고 아빠도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가셨어요.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상견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잠깐 나와보라고요. 조금 곤란했죠. 왜 그러냐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손짓을 하며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사이비 종교 대표이사 사기꾼 알지? 아빠가 그거 검사할 때 맡았던 것도 알지? 중간에 압박에 의해서 담당 검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아빠가 그 사건 계속 파고들었잖아. 네 시아버지라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인 것 너 알고 있었어? 알고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야? 아니,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아니, 확실한 거야? 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 왜 그래, 아까부터? 라고 하자 아빠는 제게 신분증 하나를 주는 겁니다. 아빠가 화장실 가기 전에 바깥 사돈 외투에 손 넣어서 지갑을 뺀 거야. 거기에 있던 신분증이고. 이거 위조된 거 알고 있니? 방금 검사 후배 시켜서 조화해 보니까 아예 없는 사람으로 나오더라. 평소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너 모르겠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내가 그 지갑 안에 있던 나머지 개인정보 조화해 보니까 저 사람 그 사기꾼 맞아. 저놈 아들 명의로 여태껏 평범한 사람들 돈 뺏은 거 전부 돌려받고 이미지 세탁한다고 봉사하는 거야. 저놈 집안이 세운 보육원 센터 어떤 곳인 줄 아니? 자기네 종교 신도들 속이는 거야. 부모 없고 버려진 애들 시켜먹기 좋으니까 봉사라는 명목으로 주로 끔찍한 일을 벌인다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들 종교 위에서 못하는 짓도 없어. 몇 년 전까지 수배자였던 저놈이 법관 놈들한테 얼마나 뇌물을 먹인 건지 수백억을 사기치고도 풀려났다. 바깥 사돈, 아니 저놈 눈 아파서 선글라스 낀 게 아니라 신분 속이려고 선글라스 낀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법조계 쪽에 일했다는 것을 하니까 정체를 숨기려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랬지 느낌이 안 좋다고. 너 저놈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저 사이코 사이비 사람들한테 네 인생 다 뺏긴다. 당장 엄마랑 삼촌 데리고 나와. 절대 결혼 허락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빠가 보여준 신분증과 그리고 아빠 검사 후배가 보여준 시아버지 이름과 정보를 본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쳤고 신도들을 그냥 욕정 풀이 대상으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봉사한 것도 그게 다 집안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한 거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충격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끌었고 상견례장에 들어가 엄마 삼촌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는 당황해했고 엄마랑 삼촌도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상견례 중인데 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해. 진정하고 앉아봐. 왜 그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하자 아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신경준 아니야? 내가 검사 출신인 건 몰랐지? 250억 사기 사건, 신도들 추행, 폭행, 총 관련 각종 범죄들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나였다고. 이유 없이 위쪽에서 내린 압력 때문에 다른 검사로 담당이 바뀌었고 당신 그 범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내가 그게 분하고 또 분해서 당신 뒷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왼수를 이런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냐. 당신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고 당신한테 당한 한 소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거의 정쟁에 나간 군인처럼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거의 몇 년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배신자 취급하고 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인간관계까지 단절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순진한 척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지. 봉사는 이미지로 아들을 내세워 당신의 신도들한테 홍보하고 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이 정도까지만 말해도 내가 왜 딸과 아내를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가려고 하는지 눈치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은 눈이 뒤집혀서 당신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며 아빠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검사 짬밥으로 말하셨죠.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원치 않은 접촉을 할 경우 소송 가능한 거 모르냐고. 나도 검사 출신이라 빽 맞고 아는 사람 많아서 당신만큼 소송에서 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당장 그 손 떼라고 엄포를 했죠. 예비 시부는 씩씩거리면서 아빠를 노려보았고 옆에서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결국 아빠는 저와 엄마 그리고 삼촌을 데리고 그 장소를 나왔고 엄마와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왜 그렇게 아빠가 제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약간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남자친구의 행동들과 말들이 이제야 퍼즐 맞추듯이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사람들은 아버지를 신처럼 모신다 등등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런 이유였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시골로 내려가 엄마의 품에서 거의 열병을 앓다시피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빠는 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자기 검사 출신이니까 우리 딸한테 접근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우리 딸 건드리면 당신 집 쑥대밥 만들고 후배 검사들 불러서 조사하라고 하면 탈탈 털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를 했죠. 사실 아빠는 검사였지만 아무 힘이 없었고 실제로 탈탈 털리게 할 권력도 없었지만 어쨌든 예전 지위를 이용해서 저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게 통한 건지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제게 연락도 안 했고 완전히 잠적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창고에서 파일을 가져와 기사 스크랩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곳에는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이 얼굴이 박혀 있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빠 말을 들을 걸 내가 괜히 고집피어서 부모님 속상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창피했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빠는 아니라고 그냥 아빠가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서 무작정 반대했는데 다행히도 그 느낌이 들어맞았다고. 앞으로는 상대방 쪽 집안을 면밀히 살핀 후에 의심할 거 다 하고 그 후에도 신뢰감을 줄 때 결혼을 결심하라면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생각을 많이 받고 자라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 의심을 안 했는데 그게 독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으로 날이 서 있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뒤통수 맞는 일도 적어지고 뭐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초월성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런 놈도 만나봤는데 그 놈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나? 나를 생선 발라먹듯이 발라먹을 놈이 있다면 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하면서요. 아무튼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다행히 결혼까지
가지 않았고 아빠로 인해 구사일생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거역하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 해본 반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무튼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고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냥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순간이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뭐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질 것도 아니지만요. 저처럼 순수하고 사람 좋아하고 모든 걸 믿으면 이런 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말 안 들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결혼 직전 헬게이트에서 유턴 시켜준 아빠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한동안 사람 무서워서 결혼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네요.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다 잊고 살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